자, 넘어가 볼 건데요. 지금 여기는 좀 다른 애들이 등장해요.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방금 전까지는 신경계나 내분비계를 살펴봤는데 지금부터 면역계를 살펴볼 겁니다. 조금 더 결이 다른 면역계를 살펴볼 건데 좀 뭔가 이렇게 메디컬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건가요? 없나 봐요. 뭐 간호학과 이런 거라도 그쪽을 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쪽이 많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병원책 종류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2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세균이랑 바이러스. 아니네, 4가지 다 살펴보네요. 뒤에도 있네요. 병원책 4가지 살펴볼 겁니다. 이 4가지가 대표적이야. 이거 말고도 더 있기는 해. 질병을 일으키는 애들은 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냥 계속 우리는 4가지 정도로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방어작용,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좀 살펴볼 겁니다. 먼저 질병입니다. 질병은 우리 이거 이미 했던 것 같은데 비감염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감염성 질환은 그때도 말했지만 병원체에 감염되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뭐가 있었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원생생물 이렇게 4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4가지는 우리 시험 문제 때 냈었어요. 다 맞았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일으키게 하는 뭐 코로나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감염성 질환에 속하지만 병원체가 관여하지 않는 질환들이 있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유전, 환경, 생활 방식에 따라서 나타나는 질병인데요. 우리 이미 이전에 배웠던 대사성 질환들 있지. 그런 것들이 비감염성 질환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암 같은 것들도 존재하기는 해요. 물론 모든 암이 비감염성 질환인 건 아니야.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암도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 너네는 그 백신을 맞지 않았나? 맞아요. 자궁경부암. 이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맞나?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자궁경부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알고 있는 암들 중에서 원인을 아는 암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원인이 너무 다양해.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뭐 유전일 수도 있고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생활 습관일 수도 있는 거야, 원인이. 그러다 보니까 잘 알 수 없지만 얘는 확실하게 바이러스 때문이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어서 요거 하나만 적고 바로 이제 병원체의 종류와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세균입니다. 세균은 우리가 원핵 생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은 진핵 생물이에요. 혹시 원핵 생물, 진핵 생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 우리 수업 다 했나?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뭔 차이가 있냐? 진핵 생물하고 원핵 생물은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핵막이 아니라 막이 있느냐, 막이 없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세포 소기관들이나 또는 핵 같은 거 살펴보면서 핵막이 있는지, 세포막이 있는지 살펴봤었는데요. 진핵생물은 막이 있어서 세포 소기관도 있고 핵도 있어. 근데 원핵 생물은 막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바깥에 있는 세포막은 존재해. 근데 이제 이 내부에는 막이 없어. 우리 동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 바깥에 있고 속에도 막이 있으니까 핵도 있고 뭐 세포 속이니까 뭐 골지체, 뭐 소포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그게 없어. 모든 게 다 그냥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섞여 있는 용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DNA도요, 핵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뭉쳐져만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이제 몰라도 돼. 유식한 말로 그냥 핵양체라고도 불러요. 핵양체. 왜냐면 막으로 둘러싸이지 않았으니까 얘를 핵이라고는 할 수 없어. 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모여 있긴 해. 그래서 핵처럼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덩어리가 져 있기는 해. 그래서 보통 핵양체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이런 세균은 원핵생물.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 소기관과 핵막 없습니다. 핵막 없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치만 얘도 생물이긴 하죠.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어요. 여전히 뭐 전사와 번역 똑같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만들고 합성하고 그걸 활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얘들은 분열법으로 증식하게 됩니다. 선생님 예전에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유성생식이 아닌 무성생식을 하는 애들 분열법을 활용합니다 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세균마다 종류가 다양한데요. 뭐 어떤 애들은 그냥 이렇게 반 자르면 그냥 잘려져서 그냥 두 개가 돼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 분열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 될 것 같아요. 자, 세균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 증식하거나 독소를 분비하면 조직이 손상되거나 물질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감염성 질환이 일어난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병원성 세균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거나 또는 세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접촉은요, 그냥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이 피부 자체도 우리 몸에선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세균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 그냥 만졌다고 해서 감염됐다기보다는 이제 내 몸에 존재하던 어떤 상처, 그 부분으로 세균이 감염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접촉했을 때 세균이 옮아올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염된 음식을 먹었거나 이런 경우가 세균에 감염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질병에는 뭐 결핵, 위궤양, 콜레라, 피부염, 세균성 폐렴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세균마다 일으키는 건 다양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이 항생제를 사용하면요, 세균을 죽일 수도 있고 세균이 그냥 증식하는 것을 막게 해줄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균에 그러니까 세균에 의해서 걸리는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우리가 가장 최근에도 수업을 한번 했었죠. 2학기 때 한번 했었죠. 세균보다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교재 같은 걸 보면요, 세균 같은 거, 대학교 교재까지 안 가도 되겠다. 나중에 생명과학 그 뒤에 나오는 과목들을 수강하다 보면 나올 텐데요. 이 세균을 막 걸을 수 있는 걸음망이 있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세균 크기를 걸러낼 수 있는 걸음망. 근데 그 걸음망을 통과하는 애가 발견이 됐거든. 그게 이제 나중에 바이러스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고요. 세포의 구조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비생물. 맞아. 비생물. 생물이 아니다. 비생물이다. 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얘는 핵산이 단백질 껍질에 쌓여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세포 아니다 보니까 핵막도 없고요. 세포막도 없습니다. 핵산은 그냥 단백질 껍질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얘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숙주세포가 있어야만 해. 숙주세포가 있어야만 그 숙주한테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고, 감염성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그 안에서 증식을 했다는 얘기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세균과 마찬가지로 감염된 사람과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이 혈액을 수혈받았을 때라는 얘기를 꺼낸 거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에이즈 때문인 것 같아요.
에이즈라고 들어봤을까? 에이즈에 대해서 요즘은 많이 잘 알고 있죠. 이거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이 바이러스는 HIV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에이즈가 걸리게 되는데요. 얘네들은 이렇게 그냥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존재한다고 해서, 또는 뭐 비말 감염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음식을 먹어서라는 게 아니라 이 혈액의 접촉으로, 아니면 점막의 접촉으로, 점막이라고 하면은 기관 같은 거의 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 몸은 지금 기관으로 둘러싸여 있진 않지. 우리 몸에서 기관 중에 점막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 하면은 가장 바깥에 있는 거는 사실 질입니다. 질도 기관이에요. 표면이 이렇게 입처럼 뭔가 막이 씌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막이야. 그러니까 그런 점막이나 혈액에 완전 접촉했을 때 HIV에 감염될 수 있어. 그러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생길 수 있겠죠. 아무래도 치료가 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특별히 다른 것 중에서도 이런 걸 꺼낸 이유가, 이게 좀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라서 이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어쨌든 질병에는 우리 알고 있는 코로나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여기서 항생제라고 했지. 살아있는 애를 막는다 해서 항생제라고 했어.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 비슷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얘 뭔데? 얘 지금 뭐 하는 건데? 이게 뭐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바이러스지. 바이러스지. 간단하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막 이름을 장명할 때 이렇게 뭐 예쁘게 사용하지 못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세균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질문 보면 이 페니실린은 세균의 세포벽이 형성되는 걸 억제하는데, 얘로 수족구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는데, 위에 있는 것처럼 수족구병은 지금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럼 얘는 치료할 수 있을까? 치료 못해. 이때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야겠죠. 치료가 안 된다. 치료할 수 없다.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야 된다 정도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여기에 대한 그 내성을 가진 세균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요즘은 뭐 병원에서 만약에 내가 항생제를 받았어. 근데 요즘은 항생제 옆에 그냥 항생제라고만 써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계열 막 이렇게 써 있어. 거기 보면 페니실린 계열은 잘 사용 안 해요. 진짜 잘 사용 안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생물학과 갈 거다, 나 미생물학 수업 듣는다, 이제 그러면 항생제 계열을 전부 다 외워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물론 선생님도 지금 기억 못해요. 기억나는 몇 개 있어. 그래서 가끔 보면 이런 거 썼구나. 막 그러면 그렇구나. 거기서 끝나. 물론 배우면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은 이 세균이 어떤 세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걸 냈다구나, 그러니까 이런 항생제를 처방했구나 정도 내가 알 수는 있어. 여러분 좀 신기해. 이게 나중에 여러분도 공부하면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관련된 학과 갈 거 아닌가? 미생물학은 어차피 다 듣게 될 텐데요.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와요. 다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세 번째는 원생생물입니다. 얘는 진핵생물이에요. 아까 말했던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소기관과 핵막이 있습니다. 진핵생물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원생생물에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원생생물을 가진 쥐, 모기, 파리 같은 매개생물에 물렸을 때 원생생물에 의한 감염성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수명병, 째째파리 들어본 적 있을까?
째째파리에 물리면 수면병, 계속 잠만 자다가 죽는 병이에요. 진짜 걸리고 싶어요? 네, 그런 게 있고요.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모기에 의해서 옵는 질병 중에 하나죠. 그거 말고도 뭐 아메바성 이제, 아메바성 수막내염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뇌수막염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모기 같은 것들이 보통 많이, 모기나 파리 같은 것들이 많이 매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개인 위생이 좀 철저한 나라일수록 이런 질병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없죠, 이런 경우가. 자, 네 번째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도 마찬가지로 진핵식물이에요. 그래서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 소기관과 핵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곰팡이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습한, 어둡고 습한, 햇빛 잘 안 드는 그런 환경에서 잘 번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거나 곰팡이에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되면요, 거기에 관련된 감염성 질환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좀, 알러지, 폐질환, 곰팡이성 식중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원생생물 또는 곰팡이도 사실은 개인 위생이 철저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있진 않죠. 물론 있기는 해. 이렇게 뭐 무좀 같은 경우 있을 수 있잖아. 물론 세균성 무좀도 존재하긴 해요. 아니면은 뭐 곰팡이 핀지 모르고 그 음식 먹어가지고 뭐 배 탈나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흔한 질병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예시는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곰팡이가 몸에도 필 수 있어. 그런 질병이 있어요. 몸에 막 곰팡이 피는 질병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 들어본 적 별로 없잖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없긴 합니다. 자, 그림 해보기를 보면요, 그림이 좀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림은 콜레라, 말라리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는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지 밑에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매치를 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뭐 연결만 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오염된 물에 의해서 생기는 콜레라 어떻게 해야 될까? 물을 깨끗하게 끓여 마셔야겠죠. 모기에 의해서 말라리아에 감염됩니다. 그러면 방역, 모기, 해충을 퇴치하는 걸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침방울에 의해서, 즉 비말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스크를 써서 예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감염병을 예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뒤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감염성 질환, 감염병은 어떻게 생길까 살펴본다면 병원체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 경로로 감염이 되게 됩니다. 방금 위에서 이렇게 우리 밑줄 이렇게 찍찍찍 그어봤던 그림들처럼 코로나라면 마스크를 써야 되고 콜레라라면 물을 끓여 먹어야 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내가 에이즈에 감염되고 싶지 않아. 그 바이러스에 대한 접촉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서 그건 해줘야겠지. 병원에서는 한 번 사용한 주사를 다시 사용하면 안 돼. 그런 것 같아. 뭐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병원체의 종류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따른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면 감염성 질환에 대한 내용은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방어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 한 챕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끊고 갈까요? 쉬는 시간을 주고 싶은데 이걸 다 얘기하고 쉬는 시간을 주려면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쉬는 시간을 갖고 오겠습니다.